네.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학생들 앞에 설 때, 이제 강단에 설 때도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교학상장이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고 여러분께서도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든가 아니면은 가르쳐 주세요가 아닌 같이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구름 위에 뜬 것처럼 좀 붕붕 떠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강의를 컨셉을 잡았는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다는 걸 또 얘기하다 보니 깜빡했네요.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을 이곳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까지 빈자리가 거의 없는 강의실을 자주 보진 않아서 지금 너무 황송하네요. 아까 원장님께서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뭔가 촉이 좋아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마침 오늘 강의를 하러 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타이밍을 잘 맞췄을까 하고 스스로도 감탄을 했지만 그건 아니었고 미술사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고 뭘 하면 좋을까 이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강의 주제를 찾던 중에 이런 게 어떨까 하고 잡힌 것이 바로 혁명의 순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총 4차시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저희가 만나뵙게 될 텐데요. 뭐 제가 하기에 따라서 또 한 주밖에 못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꾸준히 오신다고 하시면 4주 동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4주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어서 어떤 내용을 얼만큼 채워야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좀 만족하면서 가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술사에 서양 미술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도 다들 다르시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조금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야말로 사람들이 하늘 풀다시피 그냥 머리를 풀헤치고 유럽으로 많이들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미 다녀오신 분들 혹은 앞으로 또 올 여름에 뭐 계획하신 분들이 가셔서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 이 강연과 연관지어서 보실 수 있는 게 미술관을 찝어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미술관 뭐 한 곳 아니면 두 곳의 작품을 꼽아서 보면 그 미술관 혹시 가시게 되면 그걸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고 혹시 이미 가셨던 미술관이라면 맞아 나 저거 봤는데 하면서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컨셉은 이게 참 좋았지만 막상 강의를 또 짜다 보면 한 미술관에 있는 작품 소장품만으로 오롯이 그 맥락이 이어지는 강의를 짜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 해당되지 않는 미술관의 작품이 나올 때는 따로 미술관을 표시를 해놓았고요. 캡션에 별도의 소장처 표기가 없을 때는 이건 오늘 다루는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혁명이라는 이 큰 타이틀이 붙는 그 주체는 이제 자율성, 시선, 저항, 감각 이렇게 나뉘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우리가 미술사에서 혁명 혹은 인문학사에서 혁명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의 생각은 자율성이라는 키워드로 미술사를 한번 쫙 훑어보면 어떨까. 그 다음 주에는 또 시선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쫙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강의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안 했지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중적으로 미술관 중심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미술관이 모든 시대를 다 망라하는 소장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굳이 꼽자면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루브르 같은 박물관이 아니고서는 한 곳에서 정말 고대부터 현대는 좀 너무했고 뭐 근대까지라도 볼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근대 중심 아니면 뭐 중세 중심 뭐 고대 중심 이런 식으로 미술관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좀 살려서 컬렉션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술관 중심으로 잡는다면 역시 시대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렇게 큰 틀이 잡혔고 그렇다면
고대부터 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조금 얘기거리가 있는 조금 더 찐했던 그런 시대가 언제일까, 특히 미술사에서 그렇게 해서 뽑은 것이 이 세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 바로크,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상주의, 많이들 좋아하시는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를 또 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모더니즘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물론 우리가 과거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과거에 매몰되어서 현재의 흐름을 놓치는 것도 아쉬우니까 동시대 미술이라는 주제로 지금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한 3편 정도, 그리고 해외 전시 1편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 들으시고 아직 못 본 전시가 있다면 한 7월 8월까지들 하는 전시들이고 다들 지금 너무 화제되고 있는 중요한 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로 한번 나들이를 갔다 오셔도 좋으실 거고, 안타깝게도 구미에서 하는 전시는 후보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대구를 다녀오셔도 좋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흐름을 잡아보았고요. 오늘 저희가 탐방할 미술관은 두 곳입니다. 우피치 미술관과 내셔널 갤러리인데요. 우피치 미술관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습니다. 혹시 이탈리아를 가보신 분들 중에서 그래 나 피렌체 가봤지, 맞아 우피치도 갔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피렌체는 갔으나 우피치를 갈 시간은 없었어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의 그 여행 트렌드까지는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적어도 한 몇 년 전까지는 피렌체를 가면 이렇게 꼭 가는 코스에 피렌체를 보통 1박 2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루는 쇼핑몰, 근교에 있는 그 명품 쇼핑 아울렛을 갔다 오는 게 꼭 일정에 들어가 계셔서 저 시간에 미술관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과 내셔널 갤러리는 사실 우리말로 그냥 국립미술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워낙 세계적으로 국립미술관들이 많다 보니 뭔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국 런던의 이 내셔널 갤러리가 어떤 소장품의 퀄리티나 그 미술관의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모범적인 미술관이다 보니 내셔널 갤러리로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그냥 내셔널 갤러리 들으시면 런던에 있는 그거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대신 뭐 워싱턴 같으면 그냥 국립미술관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이 두 곳을 우리가 탐방해 볼 텐데 잠시 후에 미술관 얘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이라는 키워드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그 전에 먼저 이 용어부터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오늘 복습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르네상스 우리가 말은 너무 많이 해서 어쩌면 좀 진부해진, 그래서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용어가 돼버렸지만 사실 기본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 르네상스라는 불어 혹은 그 원류인 이탈리아에서는 리나시타라고 얘기되는 이 용어는 재생,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레볼루션이 혁명이 아니라 반복이라고 얘기하셨나요? 혹은 회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RE, 리가 다시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든지 앞에 리로 시작하면 뭐 리바운드도 있고 리셋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시 하는 거구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입니다. 혹은 살아있던 것이 한번 죽었다가 재생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말 자체는 이 기본의 뜻에 아주 충실해서 보면 되겠고요. 무엇의 재생이고 무엇의 부활이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이 재생, 부활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데요.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의 재생 혹은 부활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술에서 바로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잠시 후에 작품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혹은 조금 설명을 하자면 무엇이 부활하느냐면 위대한 로마가 부활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죠. 방금 그리스 로마랬는데 갑자기 그리스는 빼놓고 또 로마래요. 이것이 이제 힘을 가진 자가 말할 권리를 갖는다 혹은 권력이 있다 하는 것과 조금 통하는데요. 우리가 미술사, 서양 미술사를 공부할 때 보통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서양 미술사 책을 펴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네. 동굴벽화 맞아요. 선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조금 더 야심찬 저자들 혹은 아주 깊이 있는 책을 쓰고 싶은 저자들은 동굴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동굴벽화를 엄격한 의미에서 미술사의 첫 장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관점이 차이긴 한데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거기에 회의를 갖는 이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왜요? 미술은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동굴벽화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미술가들, 작가들이 그러하듯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시각적으로 혹은 조형적으로 풀어내겠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들이 했을까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예라고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동굴벽화는 주술성이니 혹은 그 그려진 그림이 뭐 들소를 그렸을 때 내일 사냥해서 들소 한 마리 더 잡아올 수 있기를 혹은 안 다치고 무사히 살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린 그림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미신 같긴 한데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도 완전히 미신에서 자유롭진 않잖아요. 여러분만 해도 빨간색으로 이름 안 적는 분 아직 계시지 않습니까? 왠지 찝찝한 혹은 누가 여러분에게 엄마 사진을 주면서 어머니 사진을 주면서 이거 산산조각 내세요 라고 하면 싫을걸요? 사진이지만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게 현대인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주술적인 힘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3만 년 전에 혹은 2만 년 전의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보고서 그림을 보고서 벌벌 떨거나 그것에 힘을 믿었던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동굴벽화에 대해서는 다소 첫 장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의도적인 창작 행위로서의 미술에서는 조금 꺼려진다면 본격적인 첫 장은 아마 그리스 미술이거나 혹은 조금 잘 봐주면 이집트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이 이집트를 보고 많이 뺏겼거든요. 자신의 방식으로 재창조를 했죠. 그래서 이집트 아니면 그리스인데 하지만 이집트 미술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너무나 경직되고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바로 그런 조형 언어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 미술을 서양 미술의 그 근본으로 생각합니다. 보통은 보편적으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패권이 넘어간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가 한참 부흥했을 때 이 로마인들은 그리스 미술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거기에 뭔가 응용하는 것까지도 그런 창의성도 발휘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 미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쳤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예를 좀 볼 텐데 바로 그러다 보니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그리스 로마 미술이 좀 잊혀졌다가 다시 부활한 시점에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특히 이탈리아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의 선조인 우리 로마인들 로마 미술을 부활시키자.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로마는 곧 그리스와 이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리스 로마인데 뒤엔 또 로마가 아니라 이 둘을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데요. 고전 미술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지 하면 그리스 로마요. 그러니까 한 단어처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을 떼어놓지 말고요. 조금 유치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시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우리 르네상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고전 미술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의 부흥이 이뤘던 르네상스 시대가 오기까지 인류는 혹은 서유럽인들은 많은 길을 걸어왔는데요. 고전 시대와 이 르네상스 사이에는 일종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중세라고 부르죠. 이 중세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별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운데에 있는 시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어떤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세 시대 때 가장 번성했던 미술을 꼽으라면 뭐 로마네스크 미술도 있는데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고딕 미술을 적었고요. 그 아래 괄호 안에 설명을 보시면 로마 제국을 몰락시킨 이민족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게르만족, 오늘날 독일인들의 그 선조가 되는 게르만족과 또 고트족들을 이 이탈리아인들이 너무나 멸시하고 저 야만인들, 저 잡것들, 저 근본 없는 것들 쯔쯔쯔 하면서 이 야만적인 것들이 만들어낸 미술이라는 의미에서 고트족의 고트를 가져와서 고트 미술이 바로 고딕 미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딕 미술이라는 말 안에 이미 야만적인 미술,
수준 낮은 미술, 하찮은 미술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이탈리아인의 관점에서요. 우리는 팝콘을 먹으면서 그래 싸워봐라 이러고 있으면 되죠. 특히 뭐 이탈리아, 독일 축구 경기할 때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들은 피가 터지지만요. 오늘 이 강의의 첫 작품을 그래서 뭐 르네상스 미술을 가져오거나 하기보다 조금 그 원류가 되는 고대부터 하나씩 한두 점씩만 훑어보고 르네상스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성서의 한 대목을 각각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작품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사실 책입니다. 왼쪽은 보시다시피 대관식 복음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서고요. 복음서는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바로 그 복음서입니다. 성서. 이 대관식은 샤를마뉴 대왕 의 그 대관식과 관련된 그걸 기념해서 만들어진 복음서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마테오 혹은 마태 복음 사가라고도 하죠. 그 마테오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 다음 페이지부터 이걸 넘기면 이제 마테오 복음이 나와 하는 의미로 적혀 있고요. 오른쪽은 에보 복음서라는 또 다른 복음서입니다. 시기는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요. 이게 조금 늦은 걸로 추정합니다. 과거의 복음서들의 경우에 정확하게 몇 년에 뭐 만들어졌어라고 얘기하기가 우리가 밝히기가 아주 쉽지 않다 보니 대강 몇 년경 혹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만들어졌을 거야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두 복음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시기적으로는 뭐 길어야 30년 아니면 짧으면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이 9세기에 오늘날처럼 정말 매일 뭐가 바뀌는 시대가 아니라 9세기에 20, 30년은 정말 그리 길지 않은 시기거든요. 거의 뭐 동시대로 볼 수 있는.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두 저자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보시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에보 복음서의 경우에 디지털 자료들이 꽤 있어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런 좋은 자료들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어서 엄청 속상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첫 장에 저자의 초상, 물론 이건 보고 그린 초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그림을 그린 수도사가 상상해서 그린 거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라틴어로 이제 복음서가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 이미지, 저자 초상 부분만 지금 딱 떼와서 나란히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이게 누가 그린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오늘날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리고 같은 사람을 그렸는데 그 얘기는 같은 공식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만 해도 한 15세기, 14세기가 되기까지는 미술에도 공식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요. 그래서 마테오를 그려야 된다면 이렇게 그리면 돼. 그다음에 뭐 루카 혹은 루카스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돼라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지침이 있었고요. 이 작가들 혹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당시의 용어를 쓰자면 장인이죠. 오늘날처럼 미술가의 개념이 없으니까 장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한치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물을 같은 공식으로 그렸을 텐데도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은 정말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그림이 더 취향이신가요? 오른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많으실까요? 왼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 약간 이런 분들은 조금 반듯하고 길을 건널 때도 신호등 잘 지키시고 이렇게 정석대로 가고 뭐든지 이렇게 곧발라야 되실 것 같아요. 왼쪽이요. 그리고 오른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틀을 벗어나는 것도 좋아하고 나는 좀 약간 뭐 튀어도 괜찮으니까 난 좀 남들하고 다른 거 조금 요런 성향인 사람들이 아마도 오른쪽 그림을 보고 이거 좋은데 이거 엄청 현대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왼쪽처럼 그려져야 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딱 보자마자 바로 드는 생각이 그리스 철학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800년대 즉 9세기 초니까 중세가 시작되고도 이제 중세 초기도 아니고 중세가 어느 정도 중세 중기로 가는 시점입니다. 그리스 시대 혹은 그리스 로마 미술은 이미 좀 많이 잊혀졌고 그나마 수도원이라든지 몇몇 곳에서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예전처럼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해
정해지는 인체를 그릴 때는 대충 요렇게 그려야 돼. 옷은 요렇게 입었어 하는 것들에 맞춰서 이 저자는 왼쪽 그림의 대관식 복음서의 저자는 정말 성실하게 그렸는데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실 뭐 욕하려고 하면 욕할 게 없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손가락 한번 보시면 왠지 저 손가락의 굵기라든지 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색한데 이 손가락의 경우에는 저게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왠지 갈고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점점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비례도 그렇고 아주 조화롭죠. 미술에서의 이 인체 비례, 보통 팔등신으로 그리는 그 비례를 카논이라고 하는데요. 카논은 음악에서는 왜 돌림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 규준, 규범이죠.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 바로 그 카논이 미술에서는 인체의 경우에 팔등신과 같은 인체 비례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벌써 이렇게 보기에도 머리는 좀 크고 뭔가 스마트폰을 쓰지도 않을 텐데 벌써 거북목인 것 같고 특히 손가락이 더 압권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심지어 갈고리도 아니고 약간 국수면 같기도 한 그야말로 흐늘흐늘한 고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를 봐도 팔도 오른팔이 너무 짧아요. 저렇게 짧으면 만약에 저게 실제 팔 길이라면 아마 좀 장애가 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색했지만 가까이서 봐도 특히 이런 손의 묘사라든지 그리고 얼굴을 봐도 눈썹이 조금 처질 수는 있지만 저렇게까지 눈썹이 비스듬하게 붙을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뭔가 통한다고 느끼는 것은 애썼다 하는 좀 그런 마음이랄까요? 이거 그린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혹은 이걸 쓰는 이 마테오가 지금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너무 잘 느낄 수 있어서 그럴 텐데요. 다시 돌아가서 앞에 그림을 보면 왼쪽의 마테오는 성서 복음사가답게,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사람답게 성인이잖아요. 고상하고 품위 있게 앉아서 영감을 물론 받았겠지만 어디서 받는지 우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성서를 쓰고 있네요. 반면 오른쪽의 저자는 그야말로 책을 마치 눈이 너무 안 좋은 것처럼 바싹 대고서 한 땀 한 땀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성경을 적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화면 위쪽 모서리에 천사가 있습니다. 성서는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신의 영감, 즉 이 천사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이 저자가 그야말로 눈썹이 삐뚤어지도록 혹은 머리카락이 막 날아가도록 그리고 손가락이 흐느흐느해지도록 지금 적고 있습니다. 저 시계는 저렇게 하나하나 한자 한자 다 적다 보니 저런 노력을 통해서 이 책이 이 신의 말씀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떤 언어보다도 시각 언어보다도 더 잘 전해주고 있죠.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여러분께서 이 미술사를 오늘날까지도 서양 미술사를 양분하는 두 경향을 좀 가늠하실 수 있을 텐데요. 왼쪽처럼 정석적이고 미의 기준을 지키고 미, 즉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뭔가 더럽거나 하찮거나 이상한 것을 배격하는 그런 움직임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술대학에 들어가려면 속고 소묘해야 되죠. 비례에 맞게 그려야 되잖아요. 반면 오른쪽, 이걸 미술 용어로 한다면 표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소 왜곡하더라도, 다소 비율 깨트리고 뭔가 맞지 않더라도 나의 감정을 표현하겠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겠어 하는 이러한 경향을 표현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한 번씩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세, 아까 그 야만족의 미술, 고트족의 미술이라고 불렸던 그 고딕 미술의 사례를 제가 딱 두 가지만 보고 가려고 가져왔습니다. 고딕 미술하면 이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가서 야, 너 고딕 미술 좀 안다?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고딕 시대는 대성당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샤르트르 대성당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멀리서 봐도 성당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곳이었고 이 도시의 중심이었고 누구에게나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였습니다. 마치 등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한 마을이 생기려면 가장 먼저 혹은 상당히 빨리 성당부터 지어져야 했고, 물론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혹은
쾰른 대성당 같은 경우는 몇백 년에 걸쳐서 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다 짓고 나서는 그 도시의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당의 시대였는데요. 오른쪽은 멀리서 본 모습, 그리고 왼쪽 사진은 이제 가까이서 본 모습입니다. 정말 웅장하고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고트족들의 후손들, 오늘날의 지도상으로 보자면 프랑스와 이제 독일 정도가 될 텐데, 혹은 뭐 프랑스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조금 더 있겠죠.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가 아닌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세워놓은 이 문화를 자랑스러워했을까를 우리가 이런 건축물들을 보고 가까이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혹시나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중에서 뭐 이번 여름이든 언제든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대도시 파리는 조금 그런 걸 맛보기가 어렵고요. 조금 작은 소도시에 머무르시면 아침 저녁으로 교회나 성당을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아침 저녁으로 귀를 거스르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바로 교회 종소리가 들린다는 건데요. 재밌게도 가령 이스탄불을 가시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모세에서 기도하는 소리가요. 그래서 머스크에서, 그래서 이렇게 문화에 따른 그런 다양한 환경이 보이는데, 그 정도로 교회가 중심이었던 시대에 이 대성당과 또 다른 하나는 대성당을 꾸미는 장식 중에서도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가 바로 고딕 미술을 대표하는 그런 장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사정이 좀 달라졌지만 사실 불과 한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미술에는 엄격한 위계라는 게 있어서 회화를 가장 높이 쳐주고 뭐 조각 그 다음쯤 이렇게 하다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는 일명 공예나 디자인 분야에 들어가서 뭔가 조금 아래 것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대 미술가들 를 보면 동시대 미술가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매체, 재료를 써서 활동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창작물을 우리가 봤을 때 누가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독자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리 가시게 되면 쉥샤펠 한번 들리시거나, 혹은 꼭 이곳이 아니라도 어느 대성당을 들어가도 보실 수 있는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 고딕 미술의 대표 미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중세를 지나서 본격적인 재생 부활의 시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는 리나시타, 바로 이탈리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용어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주인공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프랑스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뉴욕, 미국으로 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전 세계가 무대가 되겠지만, 바로 이 이탈리아에서 피렌체, 이탈리아 그 르네상스 미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태어난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피렌체로 가보겠습니다. 피렌체는 정말 많은 유명인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도시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단테와 조토의 출생지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너희 나라 누구 있어 하면 아마 첫 손가락에 단테, 우린 단테가 있어라고 얘기할 인물이 단테죠. 이 문학가 단테와 조토는 미술사에서는 이탈리아가 낳은 첫 번째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는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피렌체는 부유한 상업 도시였는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게, 혹은 르네상스 미술이 이탈리아에서 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탈리아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문화가 뭐 앞서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술은 이것이 없이는 힘든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제목처럼 그 자율성의 혁명이라는 것도, 자율성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자면 독립, 독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주성, 돈이 없으면 독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서양 미술의 이 시대도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피렌체가 이 시기에 은행업,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많이들 아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거의 왕처럼 지배했던 가문이었는데요. 그 메디치가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것이 자신들의 은행이었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업이라든지, 혹은 뭐 모직 가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렌체가 조금 더 고만고만한 그때의 라이벌 도시들 중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피렌체에서 그 첫 물결이 터진 후 이것이 보시면 다른 도시들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지도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 라벤나는 더 지나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베니스라든지 혹은 저 위쪽의 밀라노와 같은 이런 도시들도 당시에 서로 이렇게 자존심을 걸고 싸우던 도시 국가들이었고 도시 국가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로마.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게 될 바로크 미술에서는 드디어 주인공의 자리를 꿰차게 될 이 로마까지도 피렌체의 뒤를 이때는 따랐습니다.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은 여러분께서 이 르네상스 미술을 한 곳에서 내가 많이 보고 싶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이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셔야 하는 미술관입니다. 우피치라는 말이 이탈리아어라서 조금 낯서실 수 있겠는데요. 스펠링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감이 오시겠어요. UFFIZI로 쓰는 이 우피치는 영어의 오피스라는 단어와 좀 비슷합니다. 바로 사무실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처음에 이 조르조 바사리가 1560년에 우피치 궁을 설계하고 건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사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바사리 혹은 바자리로 얘기하는 이 인물은 전형적인 르네상스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르네상스인이 뭐죠?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요. 그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 아니면 만능 엔터테이너, 오늘날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르네상스인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건축도 잘했고 이론가로서도 탁월했고 그림은 그렸습니다. 잘이라는 얘기는 빼고 하겠는데 일단 뭐 볼 수는 있습니다. 봐줄만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정말 능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조르조 바사리가 설계한 우피치 궁이 처음에는 메디치가의 사무실로, 그러니까 그 용도로 쓰였다가 물론 어느 정도 여기서 이런저런 용도들을 다양하게 썼겠지만 프란체스코 1세 때, 그러니까 1581년쯤 되어서야 비로소 이곳에 미술 컬렉션을 전시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뭐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많은 미술 컬렉션들을 모아놓고서 특히 메디치가가 정말 많은 미술가들을 후원했던 것으로 유명했는데, 후원하고 그 받은 미술품들을 이제 자랑해야겠죠. 그걸 어디 할 수 있을까 했다가 프란체스코 1세가 생각한 것이 여기 하면 되겠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날에는 이곳이 완전히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좀 힘들었어요. 그때는 뭐 유럽의 모든 미술관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가 미술계에 정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이전까지 미술관들이 필요성은 알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분야가 바로 온라인 영역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미술관은 정말 굉장한데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뭐 작품도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 이미지 찾기도 어렵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미국 미술관들은 조금 나았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동안 이제 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피치 미술관 홈페이지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이미지들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작품 설명을 딴 데서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 미술관 소장처에서 하는 설명이 가장 공식적인, 가장 권위 있는 설명입니다. 작품을 보통 우리가 뭐 작품이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볼 때 예전에는 검색을 많이 했고 이제는 뭐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그냥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을 보고 싶어 하면은 이곳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번역기가 또 잘 되어 있죠. 13세기에서 18세기 1200년대에서 1700년대까지의 유럽 회화 컬렉션이 많이 갖춰져 있지만 중점은 르네상스 회화이고요. 건물은 이 안뜰에 이제 지금은 한가할 때 찍어서 한산해 보이지만 사실 한여름 성수기에는 가면 이 마당이 다 찰 정도로 줄이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침에 가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 거고요. 왼쪽은 바로 이 창가에 위치한 이 복도인데요, 회랑인데요. 여기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전시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아까 피렌체가 단테와 조토의 도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조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양 미술사가 어디서 시작할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동글벽화요 라고 하셨는데, 엄밀하게 이 미술인들이 말하는 미술의 의미에서 첫 번째 선구자는 바로 이 조토입니다. 하긴 이탈리아인들의 시각에서요. 이 조토는 그동안 잊혔던,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 다소 묻혔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유산을 처음으로 발굴해서 그냥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내놓은 인물입니다. 도대체 조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지? 라고 그냥 그림 한 편만 보고는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조토만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한 편으로 한 점으로 최대한 설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토의 미술을 나는 원 없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레나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레나라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는 어디든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를 한 5일 볼 것 같으면 한 3일 정도만 보시고 각각 한 도시씩 가셔도 좋을 겁니다. 아레나에 가시면 조토가 내부를 완전히 다 꾸민,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고 제 공방이니까 이제 조수들하고 같이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미술가였습니다. 그 조토가 이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된 조토의 작품으로는 우리가 마에스타를 보통 첫째로 꼽을 수 있는데요. 오니산티 성모라는 말은 그 성당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은 이 주제 때문에 마에스타라고 많이 일컬어집니다. 마에스타는 라틴어의 마에스타, 영어의 머제스티와 같습니다. 보통 가톨릭에서 이 그리스도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용어고요.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봐라. 이 사람이 이분이 너희가 공경해야 될 그분이다. 너희가 믿어야 할 그분이다라고 제시하듯이 전시하듯이 보여주는 이런 자세의 그림을 마에스타라고 합니다. 보통은 성모 마리아가 옥좌에 앉아 있고요. 주변에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조토의 그림만 봐서는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 당대 혹은 조금 전에 직전에 그려진 다른 그림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미술사라는 분야가 굉장히 좁고 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좀 그런 분야죠. 요즘은 미술사 책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요. 이 미술사의 가장 고전적인 연구 방법이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의 하나가 비교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든 그거 하나만 깊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다른 것을 가져다 놓고 비교합니다. 같은 작가의 이전 시기 그림, 같은 작가의 같은 시기 그림 혹은 같은 시기의 다른 미술가의 그림을 갖다 놓고 보면 아, 이 그림이 왜 특이한지, 이 그림이 뭐가 특별한지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왼쪽은 두초, 디 부오닌세냐, 줄여서 그냥 두초로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냥 두초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가운데는 치마부에 조토의 스승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계보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조토의 하나같이 마에스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초의 그림은 루첼라의 성당에 있다 보니 루첼라의 성모, 그러니까 마돈나로 불리고요. 그다음 치마부에는 산타 트리니타라는 성당에 원래 있던 걸 지금은 미술관으로 가져왔죠.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이들은 미술 작품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기도의 대상, 숭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요즘 같으면 우리의 오늘 요번에 수능 잘 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야 될 그런 대상인 거죠. 가장 오른쪽은 오니산티, 그 장소 이름을 역시 따서 성모, 마돈나로 부르는데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순서가 이거랑 달랐어요. 제가 치마부에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 두초 소개하고 이렇게 조토로 이 나이만 봐서는 그 정도로 계보가 이어지는데 지금은 이 그림 세 점만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우피치에서 연구 결과 두초 그림이 제일 빠르다라고 판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두초 85년경 1200, 치마부에 1290년에서 한 대략 1300년경, 그리고 조토는 그것보다 조금 뒤인 1300에서 1305년경으로 대략 추정합니다. 이 추정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시다시피 짐작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이들이 뭐 날짜를 적거나 설명을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교회의 그림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교회에 서류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렇게 계약서라든지 당시 사항들을 조곤조곤 따져서 대략 이쯤에 그렸겠다, 이때가 아니고선 안 되겠다 하는 연도가 바로 지금 이 연도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셔도 좋을 텐데 멀리서도 조금 보이시는 부분들을 짚어보자면 어떤 차이점이 보이실까요? 일단 그림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듯이 이 마에스타의 공식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무릎에 앉히고 옥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 주변 혹은 온통 천사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왼쪽 이 두초가 그린 성모와 천사들의 관계, 그리고 가운데 치마부의 성모와 천사들의 관계, 오른쪽 두초의 성모와 천사들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점점 더 뭔가가 달라지는 게 보이네요. 입체감 나오셨습니다. 네, 두초의 그림에서 조토의 그림에서 조금 더 입체감이 보일까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좋은데, 네, 제가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두초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해서 상대편을 너무 깎아내리려고
의도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 그림만 놓고 보면, 그리고 두초를 그 당시의 뭐 보통 2류, 3류 작가들이랑 비교해 보면, 미술가들이랑 비교해 보면 정말 이렇게 그린 사람이 없었으니까 당시에 정말 잘 나갔던 유명한 인물이었고요. 이 두초는 보면 무릎을 표현한 거라든지, 그리고 천사들 보면 입체감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양감이라고도 하죠. 뭐 볼륨감이라고도 하고 어떤 덩어리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3차원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3D의 느낌을 내는 것이 입체감인데요. 이렇게 인물을 그릴 경우에는 옷을 그렸지만 옷 안에 몸, 신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인상을 받을 때 입체감을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경우에도 다들 빛을 받아서 이 허벅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네, 무릎이 있네, 종아리가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경우에는 옷이, 가운의 색이 짙어서 잘 표는 안 났지만 그래도 무릎, 해부학적으로는 말할 필요는 없죠, 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치마부에는 어떨까요? 두초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너무 짧죠. 아마 조금 더 해박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지만 나름 성모가 앉아있고, 그리고 주변에 천사들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두 그림을 놓고 비교했을 때 치마부의 그림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점을 천사들에서 찾는다면 혹시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왼쪽의 천사들은 서로 어떤 컨택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한테 닿으면 죽어, 선 넘어오지 마 하듯이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씩 끄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들이 중첩되지 않습니다. 이 중첩은 어린아이들이 미술 배울 때, 초등학교 한 저학년, 중학년들이 배울 때 이 중첩의 개념을 배워야 비로소 정물하든 인물하든 그리게 되는데요.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죠. 뒤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천사의 후광에 가려서 옥자가 조금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 두초가 그 개념을 전혀 모르진 않았을 텐데, 천사들 사이에 어떠한 중첩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반면 치마부에는 앞의 천사에 가려서 뒤에 천사가 그냥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려서 그렇네요. 그런데 다들 카메라 욕심이 있죠. 어떻게든 내 얼굴이 가려져서는 안 돼라는, 마치 우리가 요새의 그 아이돌 그룹의 그 배열을 생각해 보면 이때 그림들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든 누구 하나도 카메라의 밖에 벗어나지 않겠다는 욕심이 느껴지는 반면, 조토의 그림은 너무 재밌는 것이, 이 천사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자기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면은 얼굴 전체에서 보이는 것은 이 오른쪽 눈 가장자리밖에 보이지 않죠.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천사의 경우에는 아예 얼굴이 다 가려졌습니다. 이것은 이 천사가 뒤에 있기 때문이고, 조토는 바로 이러한 것들, 인물 개개인의 입체감, 뭐 성모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가슴이라든지 이 허벅지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밝고 뒤에 있는 부분이 어두운 것에서 입체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인물들, 그 주변 인물들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입체감과 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이 단지 그림 속에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려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같은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보지만 왼쪽 그림은 그저 이미지로, 그냥 어떤 상상적인 상상의 존재로 받아들이기 쉽다면, 오른쪽은 정말 내 앞에 옥자가 있고 그 위로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고 마치 손을 뻗으면 저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영의 느낌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바로 이 환영, 없는데 있어 보이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기가 되겠는데, 이 사기를 잘 치는 것이 점점 더 미술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훌륭한 미술가로 대우받는, 대접받는 시대가 곧 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인들도 사기를 잘 쳤거든요. 두초의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왜 이때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피부색이 푸르죽죽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피부색이 저랬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물감이 발해서 그 밑칠했던 파란색 층이, 초록색 층이 남아있는 것으로 오늘날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원래는 저 위에 이제 핑크색, 연핑크색 약간 혹은 살구색의 피부톤을 칠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지면서 이 아래쪽이 드러난 거죠. 이런 식의 방식이 특히 시에나라고 하는 도시, 두초가 주로 시에나 쪽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혹시 시에나도 생각 있으시면 강추합니다. 시에나 대성당이 진짜 멋있고, 이 그림이 잠시 후에 보게 될 그림이 시에나 대성당에 원래 있던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매체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더 설명이 잘 되겠네요. 템페라를 이때만 해도 사용했었는데요. 오늘날처럼 그냥 가게 가서 유화물감 사서 바로 짜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이는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했고, 템페라는 달걀 노른자가 가장 주 원료입니다. 벌꿀, 뭔가 이걸 잇는, 연결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벌꿀, 무화과즙 등의 좀 끈적끈적하니까 그런 것들을 용매로 사용해서, 달걀에도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잖아요. 이것을 안료, 그러니까 갈아서 만든 가루와 섞어서 만든 물감 혹은 이러한 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우리는 템페라, 화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재료들인데요. 흰자는 쓰지 않아요. 노른자의 그 성질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런던 내셔널 갤러리 잠실에 보게 될 그곳에서 소개된 아주 좋은 재료가 있어서 링크를 일단 가져왔는데, 잠시 후에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해보고 잠시 보고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아까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의 재생이나 부활이 르네상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물론 그들이 스스로 지금이 르네상스에 하진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르네상스죠.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미술 작품을 평가할 때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고대 그리스 로마 것만큼 그려졌는지, 즉 그거하고 비슷하면 훌륭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조토는 당시에도 최고의 거장으로 손꼽혔고 지금도 뭐 미술사의 이제 한 챕터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토를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던 이유가, 조토가 바로 고전시대 걸작만큼 훌륭한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체감을 잘 표현했어요. 뭐 구성이 좋아요, 뭐 끝내줘요, 색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전시대 걸작하고 견주어도 뒤지지 않아요가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규범이 됩니다.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그 전 단계, 그래서 거의 뭐 프로토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 이 시기에 이제 조토가 첫 문을 열었고요. 사실 르네상스가 이제 막 싹을 틀려고 한다고 미술사에서 말은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술사 양식으로서의 르네상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보실 때 이걸 하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이 황금색이면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금이면 비현실적이죠. 그러면 아직은 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잠시 후에 보시겠는데요. 황금색 배경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성모가 그냥 우리의 일상 환경 안으로 들어와요. 이 그림도 황금색이네요. 그래서 아직 아닌 그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린 방식들이 당시 미술가들보다 이제 조금 더 앞서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시에나 대성당의 한쪽 경당을 장식하는 제단화였고, 지금은 우피치에 와 있어서 우피치에서 감사하게도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당을 다니시거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한 장면, 사실 결혼도 안 했고 천연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런 이 교회의 관점에서는 기적의 장면을 묘사한 제단화입니다. 이때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는 네 천사 중에서 4명의 대천사 중에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성모에게 인사를 하고 축하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가브리엘의 모습과 그 소식을 접하고 있는 어쩐지 좀 뚱해 보이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이 시기의 미술은 항상 그렇듯이 표정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저 때는 저게 공식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모가 막 울지 않으니까 일단 아주 평온하게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성모가 놀랐나? 마리아가 놀랐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정이 아니라 제스처입니다. 이때는 제스처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혹은 2개를 들면 말하는 제스처인데요. 보통은 2개가 축복할 때 많이 쓰이긴 합니다. 예수로 보이는 인물이, 후광이 있는 인물이, 누가 예수인지 모른다면 후광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인물이 손가락 2개를 내밀고 있다 그러면 축복을 주고 있는 장면, 그다음 1개를 내밀고 있으면 말을 하고 있는 장면 등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야 당시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할까요? 이 시기의 사람들은 문맹률이 정말 높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수의 인물들만 성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저런 암묵적인 약속이 없으면 저 그림이 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손가락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나 지금 말하고 있어 라는 제스처입니다. 위쪽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그
발언이 이렇게 재단화에 적혀 있습니다. 이 화가는 그냥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것까지 아예 문자로 적어 놨는데요. 그 성모송이라고 하는 기도문의 첫 구절이 여기 라틴어 기도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하고 아베 그리고 그라티아 축하하고 그다음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신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자세는 놀랐지만 몸을 돌리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그리고 옷을 추스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경악하거나 하진 않고 받아들이는 순종적인 자세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성모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당시 상류층을 모델로 삼아서 화가가 그렸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특히 재미있는 것이 위쪽에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위쪽에서 빠질 수 없는 그림의 공식이 또 하나 있는 것인데요. 네, 요 전체에서만 보이니까 요걸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저 기가 막히게 이 재단화의 이 테두리를 잘 살린 요 모습. 새가 한 마리가 푸드득거리면서 날아 들어가는 모습,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세속적으로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 그리스도교의 맥락에서 비둘기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이 지금 마리아에게 내려오는, 즉 신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신의 말이 전달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미술의 성서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옆에 있는 성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요 시기에 특히 요 1380년에서 1430년대까지 정말 한 50년 정도, 짧고도 굵었어요. 요 시기에 유럽 곳곳에서, 궁정 곳곳에서 유행했던 미술 양식을 국제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고딕 시기니까 고딕은 맞는데 특히나 이게 여러 궁정에서 뭔가 저기 프랑스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급속도로 퍼졌던 유행이었습니다. 인물들이 보면 여리여리해요. 이건 정말 다른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데요. 여리여리하고 너무 조금 더 과장하면 뼈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을 그려내는 것이 이 시기에 유행했었습니다. 보면 손가락들도 그래서 길쭉길쭉하고 나중에 이게 더 극단적이 되면 그야말로 스파게티 면처럼 길쭉길쭉한 손가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인데 같이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뭐 다른 천재 이런 걸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아마 이 그림은 자주 접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교적 초창기에 젊은 시절에 아직 좀 견습생을 이제 막 벗어났던, 하지만 이미 벌써 그 재능이 드러났던 시기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주제는 같지만 수태고지 성모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 주제는 같지만 조금 전에 봤던 그림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벌써 마리아는 이제 비현실적인 금의 황금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로 내려와 있습니다. 마치 정원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죠. 물론 그 앞에 있는 탁자라든지 혹은 뒤에 배경이 여전히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이 중세 시대의 그 황금빛 영역에서는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가브리엘, 오른쪽은 마리아인데요. 이 배치는 거의 항상 일정합니다.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간혹 가브리엘이 서서 막 들어오기도 하고 뛰어 들어오기도 하고 둘 다 서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둘 다 앉아 있고, 특히 가브리엘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림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요 구도이고요. 뭐 간혹 가브리엘이 더 높아서 마리아가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앳된데요. 아직 애 같은 중학생 정도 아니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어린 앳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초창기 작품이다 보니 아직 그런 완전한 완숙도, 그러니까 완성미까지는 보이지 않아서 아마 보시면서 저 오른손 왜 저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다면 맞습니다. 약간 해부학적으로 오른손과 같은 부분들이 오른팔도 너무 길고요.
그리고 오른손이 각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손은 이 손바닥을 펼친 건 나 놀랐어 라는 제스처여서 그림에서 어떤 인물이 이러고 있으면 쟤는 놀랐구나, 뭐가 놀라겠지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양쪽을 나란히 놓고서 보면 레오나르도 특유의 그런 인물 묘사 방식, 그러니까 눈매라든지 쌍꺼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입술, 레오나르도가 그리는 여자들이 보면 저렇게 입술이 굉장히 뭐랄까요, 귀여운 앙 담은 듯한 그런 입술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 형식이 계속 갑니다. 이게 작가의 개인적인 공식이라서요. 왼쪽은 천사의 옆얼굴 측면에서 보이죠. 앞에 놓인 탁자는 예사로운 탁자가 아니라 마치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느 신전에 놓여있던 받침돌을 가져온 것 같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 교회, 그리스도교라는 맥락과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기였고, 이제 둘 사이에 있는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자면 이런저런 풀들이 많이 놓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원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건데요. 사실 이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이 정원은 마리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도상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있는 곳을 일종의 닫힌 정원으로 묘사하던 그런 공식의 중세 미술 중에도 있었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서 마치 이 정원에 마리아가 있는 것처럼 그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혔진 않네요. 뒤쪽에 조금 뚫린 게 보이죠? 저 멀리 보이는 산 풍경을 보면 모나리자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런 3차원적인 공간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 조금씩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뒤에 이제 모나리자는 나오죠.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현실과 비현실, 혹은 저 천상과 바로 이곳 세속의 차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배경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께서는 황금빛을 염두에 두시고 중세와 르네상스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티첼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다소 충격적이게도 요즘 대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저 비너스가 아름답지의 그 전제 조건이 공유가 되질 않아서 일단 저 비너스는 아름다워부터 설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좀 다르게 보일까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또 한 얼마 전이었으니까 지금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겪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는데 지금 그러려니 합니다. 이 보티첼리의 여러 작품 중에서 우피치에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오랫동안 아마 찾아보시면 더 갈색조, 더 거무튀튀하고 칙칙한 색조의 이미지들도 보실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던 그 먼지나 덮개들을 좀 걷어내서 지금은 그림 색 자체가 전체적으로 톤이 밝아졌습니다. 훨씬 더 그 선명한 예전 색과 얼마나 일치할지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의 경우에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을 말로 설명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이름도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 같이 적어봤습니다. 일단 가장 주인공 비너스가 있고 양쪽으로 2대1로 2명, 한 명씩이 이 비너스를 호위하고 있는 형태죠. 왼쪽을 보시면 한 쌍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제 한 팔로 아주 강인하게 한 팔로 안고 날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남자는 서풍, 사피로스라고 불리는 서풍이고 ним프를 안고 있습니다. 클로리스라는 ним프를 안고 비너스를 이제 불어서 해변으로 보내고 있는 바로 그 바람의 신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의인화해서 형상화한 것이고요. 이제 비너스가 막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 비너스를 마중 나온, 이제 덮어주기 위해서 가운을 들고 마중 나온 호라가 있습니다. 이 호라는 그리스에서 시간의 신을 말하는데요. 이 시간의 신이 여럿이어서 호라이라고도 쓰고 이 경우에는 한 명이어서 호라 혹은 아마 봄의 여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플로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옷에 이런 꽃들이 그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너스는 가운데에서 저 각도로 서 있어 보십시오. 인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게 불가능한 각도죠. 이게 기울어져서 균형이 안 잡히는데 어쨌든 너무나 우리 눈에는 자연스럽고 우아해 보이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길쭉길쭉해서 더 우아한 그런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비너스가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 키프로스
섬의 해안에 상륙하는 장면인데, 키프로스 혹은 뭐 사이프러스 영어로는 아니면 키테라 섬의 해안에 상륙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단순히 비너스 여신의 그 신화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정확한 이 그림의 맥락은 아직까지도 다소 의문이긴 하지만 아마도 어느 귀족가의 상류층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림으로 그렸을 것 같다, 그렸겠다라고 처음에 바사리, 아까 기억나시죠? 우피치를 건설했던 바사리가 그렇게 말을 던지는 바람에 그 이후로 몇백 년 동안 다들 이 그림은 결혼을 축하하려고 그린 것이다, 결혼식 축하 그림이다라고 알려져 왔었고,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강하게 대두되고 있긴 합니다. 이 비너스 자체만 보는 것도 우리는 재밌을 텐데요. 사실 보티첼리 그림은 해박적인 정확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목의 각도라든지 어깨라든지 저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특히 저 선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우아하고 부드럽게 율동을 이루면서 이 화면의 효과를 자아내는지를 보는 것이 진정한 재미입니다. 그래서 보티첼리가 당대에는 굉장히 뛰어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미술가였는데,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한 300년 정도를 잊혀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았던 거죠. 이후에는 미술이 그야말로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던 시기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입체적으로 그려내던 시기에 보티첼리 그림은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체를 저 따위로 그리는지. 그러다가 19세기가 들어서 뭔가 좀 과거의 것을 보던 미술가들이 보티첼리 그림에서 너무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면서 보티첼리가 재발견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보티첼리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술가로 꼽힐 정도로 되살아난 케이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르네상스라는 이름하고도 아주 잘 맞는 미술가이기도 하네요. 저 비너스가 재밌는 것이, 보티첼리가 자기 마음대로 저런 포즈를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이때도 공식을 따랐다는 것인데요. 이 비너스의 포즈, 저거 나중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은근히 헷갈리는데, 지금은 보면 자연스럽지만 집에서는 오른팔이 위였나 왼팔이 위였나 이게 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반대로 잡기도 합니다. 일단 비너스는 오른팔로 자신의 가슴을, 그것도 다도 아니고 한쪽만 가리고, 이제 왼팔로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 포즈를 정숙한 비너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라틴어로 읽으면 베누스 푸디카가 되는데요. 그 베누스 푸디카라고 하는 고대의 비너스 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티첼리는 이탈리아인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로마 시대의 미술품들이 많았고, 이 로마 시대의 미술품들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 미술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 미술을 그대로 훔쳐서 따라서 모방해서 더 멋있게 만들어내던데 최고의 그 천재들이었으니까요. 정숙한 비너스 혹은 베누스 푸디카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사실 원형은 고대 그리스의 대략 한 4세기 340년 정도 4세기에 살았던 인물인 프락시텔레스가 만든 비너스 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형은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그리스 조각상들은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모각입니다. 그러니까 따라 만든 조각이라고 해서 모각인데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그거라도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프락시텔레스가 이렇게 만들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다행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 조각이 가졌을 그 고유한 매력이나 혹은 미술을 맛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긴 합니다. 크니도스 섬에서 발견되어서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이 프락시텔레스의 원형을 따라 만든 미술 비너스상들이 정말 많이 전해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콜로나 비너스가 있습니다.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마조나스를 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면 웬만한 남자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콜로나, 그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 콜로나 비너스를 보시면 가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너스는 막 목욕을 마치고 이제 몸을 덮으려고 수건을 집어들고 그냥 걸어 나오는, 딱히 아랫도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가린다는 느낌도 사실 들지 않는데요. 어쨌든 정숙한 비너스이긴 하네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런 위아래를 다 가리는 비너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비너스는 로마에 가면 있는 카피톨리니 미술관에 소장된 비너스라서 카피톨리니 비너스로 불립니다. 이 미술관도 한번은 가보시면 좋은 게, 물론 미술관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 앞 광장과 계단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어요. 설계했어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이기도 하지만 천부적인 건축가이기도 했는데요.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계단을 한번 걸어 보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어떤 의미로 다른지 가서 보시고 이게 수수께끼로 남겨두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계단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어떤 계단은 우리가 뭐 딴 생각을 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단지 기능적인 계단도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계단은 잘못 딴 생각을 했다가는 이 높이가 높지 않아서 발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생각하면서 걸어야 돼요. 내려갈 때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천재적인 계단을 만들어 놓는 그 카피톨리니 광장의 면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비너스이고요. 이 비너스는 조금 더 요염하죠. 아무래도 위아래를 가리다 보니. 그리고 세 번째 메디치 비너스라고 불리는 메디치가가 소장했던 이 비너스는 역시 위아래를 가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특히 메디치가가 후원했던 미술가였던 보티첼리가 이 메디치가 컬렉션에서 이런 것들을 봤다면 공부하고 저 포즈 괜찮은데 저거 가져와서 이제 내가 써먹어봐야지 하고 생각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티첼리의 어법을 거쳐서 더 우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서 있지만 그래서인지 더 신적인 느낌이 강해진 비너스가 되었습니다. 우피체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감히 손꼽을 수 있는 이 작품, 우피체 가면 꼭 봐야 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입니다. 티치아노는 영어로는 뭐 티션으로 불리는 조금 독특한 이름인데요. 티치아노라고 우리는 이탈리아로 불러줍시다. 베니스 출신입니다. 혹은 베네치아 출신입니다.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미술가이고 티치아노의 미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능한데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색 혹은 빛이 되겠습니다. 혹시 베네치아를 가보시면 그 도시가 섬이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 이 바닷물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얼마나 빛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렌체의 미술과 베네치아의 미술이 서로 좀 각을 세웠습니다. 피렌체의 미술은 형태를 중시해요. 선적인 걸 중시하고 형태가 견고하고 구성이 잘 잡히고 튼튼해야 됩니다.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 베네치아 화가들은 물론 구성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인상 그리고 색이 만들어내는 효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베니스의 풍광 때문일 텐데요. 그런 티치아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로서 지금 보시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정숙한 비너스, 베누스 푸디카의 그 도상의 하나를 벌써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랫도리를 슬쩍 가리는 듯 아니면 저건 보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가리키는 듯한 그런 요염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 그림은 배경상으로는 당대의 어떤 혼인과 관련된 어떤 예식을 기념하는 그런 용도로 그려진 그림이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비너스라는 요 공식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미술에서는 전경이라고 합니다. 앞전자를 써서요. 이 앞쪽 전경을 가로로 수평으로 가득 채우는 침대 위에 비너스가 자신의 몸을 쭉 펴고 누워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만 봐, 딴 데 보지 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뒤쪽으로 시선을 끌고 가는 것이 이 바닥의 줄무늬들 그리고 바닥에 서 있는 인물들이죠. 또 멀리 보이는 배경들입니다. 여기서는 두 명의 하녀가 이 주인님 혹은 이 상류층 자제를 위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치에는 강아지도 있네요. 전통적으로 강아지는 신뢰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도상으로서 종종 사용되어서 지금 이게 신부라고 한다면 그 맥락에 잘 맞는 도상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보면 제가 이미지마다 색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굉장히 요염하고 유혹적인 그런 여성인데요. 사실 이 그림 그리고 들고 있는 손의 장미는 사랑의 쾌락이라든지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도구로 여기서 상징으로 사용되었고요. 미술에서는 도상이라고 합니다. 또 저 멀리 그냥 무심하게 놓인 화분 같은데 이건 은매화, 뭐 영어로는 머틀이라고 하는 이 은매화는 역시 사랑의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인물뿐 아니라 그림 전체의 메시지를 하나로 명료하게 전해주네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전에 나왔던 작품들 그리고 또 다른 도상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콜로나 비너스는 바로 정숙한 비너스의 그 가까운 그러니까 아직 둘 다 가리진 않았고 한쪽만 가렸다면 그 비너스였었죠. 이런 것들을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도상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잠자는 아리아드네라는 도상은 누워있는 여성, 아직 나체는 아닙니다. 옷은 입고 있지만 한쪽 가슴이 드러나 있고요.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아리아드네의 신화를 아실까요?
아리아드네는 원래 마이다스 왕의 딸이었는데 이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무사히 그 미로를 괴물을 해치우고 미로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같이 도망쳤는데 테세우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혼자 막 슬퍼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디오니소스 신이 이 아리아드네를 발견하고 첫눈에 반해서 너 내 거 해라고 해서 결국은 해피엔딩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중에 어디쯤인지에서 아리아드네가 이렇게 어쩌면 잠든 틈에 내버려 두고 연인이 도망간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무방비사하게 잠든 여성의 모습을 활용한 바로 나체의 이 누드화를 조르조네와 티치아노가 같이 그렸었습니다. 베니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를 딱 두 명, 베네치아 출신으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술가를 두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감히 두 사람을 꼽아도 될 만큼 가장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조르조네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게 뭔가 좀 신비에 쌓인 인물이에요. 그냥 태어난 연도도 그렇고 정확한 그 일생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조르조네의 정보가 적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의 그림도 예전에는 조르조네의 작품으로 오랫동안 얘기가 되다가 티치아노가 그 제자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둘이 같이 그렸을 것이다라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조르조네와 티치아노가 그린 잠자는 비너스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보면 비슷하면서도 많은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티치아노가 이런 여성을 그렸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은 1538년이면 유럽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뭐 르네상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종교의 위세가 대단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여자를, 일반인 여자를 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벌거벗은 여자를 그릴 때면 항상 보티첼리가 했듯이 얘는 비너스야 라고 따로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하 오케이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티치아노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맥락상 이게 비너스일 수 없는 맥락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목은 비너스죠.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화가들의 짠한 노력이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조르조네와 티치아노가 그렸던 잠자는 비너스 역시 이 시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여성의 누드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렸다는 점에서 정말 큰일 날 일이었지만 제목을 비너스로 붙임으로써 그래 그렇다면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해결책처럼 그냥 마패처럼 위기에서 이 미술가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더 이상 비너스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됐을 때가 드디어 종교로부터 미술이 자율성을 획득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피치에서 볼 작품은 파르미자니노라는 이름도 좀 독특한데 원래 본명은 아닙니다. 이게 파르마 출신이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고, 이 파르미자니노가 그린 여러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긴 목의 성모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보시자마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인체의 비율 때문일 겁니다. 인물들이 굉장히 길쭉길쭉한데요. 앞서 봤었던 그런 제다나나 보티첼리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런 우아함이 있긴 하지만 이 아기 예술을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허리가 깁니다.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허리가 조금 길 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미술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느려 그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 뒤쪽에 보면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인물, 사실 자세히 보면 그 옆에 발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옆에 성인을 한 명 더 그리려고 했었는데 파르미자니노가 40이 되기도 전에 죽어요. 좀 요절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를 받고 열심히 그리다가 완성을 못하고 사망을 했었는데 일단 발은 그려놨고 그 위로 뭔가를 더 그리려다가 결국 못 그린 것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가깝고 먼 그 거리감을 표현하려는 건데 너무 과장되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뒤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1530년대 40년대가 이탈리아에서는 벌써 후기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르네상스가 정점을 찍고, 정점이 누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혹은 라파엘로도 있고요. 방금 그 티치아노도 그 정점을 찍은 주역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들이 하나같이 혹은 조각가들이 패배감에 젖어서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정석적으로 그려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시기인 거죠. 이미 모든 성취가 다 이루어진 시기에 그렇다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이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닐까 하면서 인물들을 기괴하게 늘리거나 신체를 아주 이상하게 표현하거나 피부 색깔을 독하게 하는 식의 그야말로 자기 스타일을 내는 그런 목소리들이 요 이탈리아에서는 1540년대 중반 가면서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요. 다른 국가들은 늦어요. 이탈리아가 선두주자였으니까 다른 국가들은 1500년대 이제 후반 들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피치는 잠시 끊고요. 물론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지만 우리가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몇몇 작품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런던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 미술관이 어떤 미술관이냐는 건데요. 우피치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약간 확장성이 더 넓어서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꽤 멀리까지 유럽야를 아우르고 있고 특히 좋은 것은 정말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허름하게 쓰레빠를 신고 비닐봉지를 들고 가도 누구도 뭐라 하는 일이 없는 그야말로 입장료 없는 그런 공공미술관이라는 점인데요. 런던에 가시면 무조건 들리셔야 되는 미술관입니다. 딴 데는 못 가도 여기는 가야 되는 미술관이고요. 그중에서도 꼭 봐야 되는 작품 몇 점만 추린 것이 이것들인데 먼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를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못 들어보셨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그림들이 벽화가 주로 많고요. 재단화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작은 소품도 접하기가 정말 어려운 화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르네상스 미술가 중에서는 한국 관객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초기 르네상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미술가를 꼽아보세요라고 한다면 톱3나 톱5 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인물입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림은 다소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뭔가 보고 있으면 약간 명상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정결하고 간결합니다. 깔끔합니다. 막 이렇게 격정적이거나 막 울분에 차 있거나 아니면 막 놀라거나 하는 그런 제스처보다는 지금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순간에조차도 평온합니다. 이게 마테오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그 대목을 이제 형상화해서 그린 그림으로 그 구절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신의 목소리가 이 세례의 순간에 위에서 울려 퍼진다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위쪽을 보면 아까 우리 성모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보였었던 그 비둘기, 흰 비둘기가 여기서는 너무나 정직하게 정면에서 그야말로 이런 각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비둘기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가 이렇게 한 하나의 선 위에 이걸 미술에서는 중심축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의 중심을 가르는 축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선을 항상 볼 수 있는데요. 중심축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비둘기의 수평으로는 또 황금 비율에 해당하는 그런 선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물의 배치, 인물의 배치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려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아마 미술을 안 했으면 수학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주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들은 원근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지금 보시면 인물들도 이렇게 원 안에 들어가도록 그렸는데요. 이렇게 기하학적인 구성들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런 기계적이지만 깔끔하고 그만큼 명료한 화면 구성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대신 인물들의 자연스러움은 조금 덜합니다. 조금 경직돼 보이죠? 참고로 이 그림이 재밌는 것은 저 뒤에 풍경인데요. 이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곳이 요르단강 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그리기 위해서 뭐 현지를 갔다 와서 그리고 이런 따위의 생각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에게는 없었고요. 자기 고향인 산세풀크로의 풍광을 그냥 그때 그려넣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어디라고 찾아볼 수는 없어도 산세풀크로에서 볼 수 있었던 뭐 나무라든지 이런 야산의 모습들과 비슷한 풍경을 뒤에서 볼 수 있어서 뭐랄까요. 아까 중세시대의 황금 배경으로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그림이었다면 이제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왔고 내려도 못해 아예 우리 동네에 온 신들이 되어가는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리아드네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버려졌던 테세우스에게 버림받았던 아리아드네가 슬퍼하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그리스식으로는 디오니소스, 로마식으로는 바쿠스 신이 그야말로 첫눈에 아리아드네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이제 구애를 펼치는 장면인데요. 사실 재미있는 이 그림은 티치아노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 그런 단 한 가지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 시간의 순간, 그러니까 여러 순간이 겹쳐져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화가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자율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바쿠스가 지나가는 이 행진하는 모습, 그리고 바쿠스와 아리아드네가 만났고 아리아드네가 만나서 또 놀라는 모습, 손바닥을 펼쳤죠. 놀람입니다. 그러고 있죠. 그리고 저 나중에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요. 나중에 아리아드네가 죽고 나면 인간이었지만 바쿠스 신에 의해서 별자리가 됩니다. 북쪽 왕관자리라고 하는 별자리가 되는데 심지어 그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별자리까지 다 그려넣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알콩달콩 그다음에 사랑이 이제 해피엔딩까지 모두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마도 화가의 생각도 있었겠지만 또 주문자가 이런저런 것들을 좀 다 보여주세요 했을 확률도 높은데요. 이 그림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다소 누리 땡땡해 보이지만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집에서 모니터로 보시면 너무나 선명한 파란색에 감탄하실 그런 그림입니다. 저 선명하고 예쁜 파란색은 당시에는 아주 고급 재료였던 안료였던 이 울트라마린 색인데요. 이걸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라피스 라즐리라는 원어로는 혹은 청금석이라고 불리는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그 당시에 정말 귀했습니다. 이게 주산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정말 좋은 라피스 라즐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동에서 베네치아까지 올리면 길이 물론 무역 잘 돼 있고 동방과 활발하게 무역은 했어도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래서 이 재료는 그야말로 값을 쉽게 매길 수 없는 그런 비싼 재료였고 보통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의뢰자들과 계약을 맺는데요. 커미션을 받을 때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서에 뭐 이런 그림을 그린다, 뭐 얼마 크기로 그린다, 돈은 얼마를 준다, 뭐 언제까지 그린다 이런 것들이 시시콜콜하게 다 적혀 있는데 특히 여러 색 중에서도 이 울트라마린 색은 화면에 얼만큼을 사용한다가 따로 적혀 있을 만큼 만약에 그만큼의 약속을 못 지키면 약속 불이행으로 뭔가 후 조치가 취해질 정도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듬뿍 썼죠. 뭐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반에 근접하도록 사용했다는 것은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이 굉장한 재력가였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성 얘기만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갈까요? 티치아노를 아까 제가 한마디로 하자면 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 그림에서 색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화면의 구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화면의 구성을 볼 때 우리는 중심축 기억나시죠? 화면의 정중앙, 화면을 2등분하는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수직선을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화면 양쪽을 비교해 보면 혹시 어느 쪽이 조금 더 무겁다는 느낌이 드실까요? 왜 그럴까요? 머릿수가 많으니까요. 머릿수가 많으면 장땡이죠 무조건. 여기서는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저 뒤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실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주 조화롭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피렌체의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렸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을 겁니다. 오른쪽에 인물을 조금 더 배치하거나 왼쪽을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런데 이 티치아노파 즉 베네치아파에게는 뭐 그러면 색을 넣지 이쪽에 색으로 액센트를 주지가 해법이었습니다. 이 빨간색 누가 봐도 시선을 끄는 빨간색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아리아드네를 혼자 세우고 있지만 단 한 명이지만 일대다로 이렇게 붉은색과 아리아드네 역동적인 자세로 그리고 제스처로 시선을 끌면서 관객의 시선이라고 하는 무게추가 더 놓이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뭐 인원수라든지 사물의 배치, 인물의 배치해서 구성을 찾을 수도 있지만 색을 어떻게 쓰냐, 빨간색을 어디에 쓰냐, 혹시 빨간색을 하나를 포인트로 왼쪽 혹은 오른쪽에 썼다면 그게 균형을 잡아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데요. 베네치아파 화가들에겐 특히 이게 중요했고 나중에 이걸 이어받은 이들이 오늘 뭐 다루진 않겠지만 루벤스라고 하는 아주 또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화가는 그 기법을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럽 안에서도 북유럽과 남유럽이 나뉘고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이 대단합니다. 이 북유럽은 알프스 산맥, 그러니까 북부 유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북유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칸디나비아 뭐 이런 식의 지역적인 북유럽이 아니라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이거 위쪽, 알프스 이북, 알프스 이남으로 나누는데요. 이 남쪽을 확실하게 남부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래봤자 둘밖에 없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북부 유럽은 프랑스, 독일 이 사이의 작은 나라들 저 위까지 있습니다. 굳이 저 위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게 딱히 요 때까지만 해도 그냥 유럽 하면 요 정도였었고요. 영국 가로 외였고 그냥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한도는 아예 없는 존재였고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요. 르네상스가 알프스 산맥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에서 완전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요. 남쪽의 르네상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그 르네상스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고 스페인하고도 밀접하니까요. 북쪽의 르네상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대표 작품 몇 점만 보자면 아까 영상이 잠시 나왔었던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 초상과 같은 그림이 전형적인 북부 르네상스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한마디로 하자면 세밀한 묘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탈리아인들은 물론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적인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조화로운가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기본이었다면 이 북쪽은 세부 묘사 다 됐고 나는 이 털을 진짜처럼 그리겠어. 나는 이 나무를 진짜처럼 그리겠어. 이게 북부인들의 아주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 그림들을 볼 때면 얼마나 디테일을 잘 그렸나를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이 둘의 뭐 결혼식과 관련된 그림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고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는데요. 저 뒤에 재밌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 뒤쪽에 거울이 하나 있고 그 위로 요하네스 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라는 화가의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거울에 보이는 사실 자세히 보면 여기 신랑과 신부 사이에 두 사람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아마 저 중에 하나가 이 미술가 얀반 에이크 아니었을까, 자기가 여기 증인으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추측들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왼쪽 보시면 이 유리, 저 동글동글한 패턴의 유리가 당시에 이 중세 시대에 실제로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창문이고요. 아직까지도 오래된 건물들에 여전히 이런 유리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반가우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처럼 그려놓은 것, 혹은 바닥의 나뭇결, 그 위에 또 이 남학신의 나뭇결, 이게 같은 재질이라도 또 구별되게 한 것, 혹은 가죽은 또 가죽대로 이런 것들을 가죽의 재질, 금속의 재질, 나무의 재질, 천의 재질을 다 다르게 그렸던 것이 이 시기 최고 미술가들의 재능이었습니다. 아, 여기 그림 나오네요. 바로 이 사이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진 않았어요. 한스 홀바인은 독일 출신이지만 영국에 가서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이 그림은 내셔널 갤러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그림인데 하나하나 뜯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뭐 구성도 완벽하고 그리고 디테일도 완벽한데 이 그림이 주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요것 때문입니다. 얼핏 봐도 뭔지 보이시겠죠? 네.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파일을 띄워놓고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현장에서 옆에서 보면 이 해골이 보이는데 미술 작품에 만약에 해골이 등장하면 이 해골은 네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너의 시간은 유한해. 그러니까 너무 흥청망청하지 마. 오늘을 반성하면서 살아.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네, 바로 이런 해골이요. 1600경의 서유럽 지도를 제가 잠시 가져온 게 이 바로크 미술과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시간이 거진 다 되어서 아주 간단하게 바로크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르네상스가 주인공이었으니까. 바로크라는 말 자체는 바로코라고 하는 포르투갈어에서 기원합니다.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인데, 진주는 진주인데 일그러졌으니까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겠지 하고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1600년경에 로마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프랑스로 전파되면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잠시 후에 보는 바로크 미술들은 굉장한데 뭔가 2% 과장된, 2% 뭔가 다른 그런 느낌들 줍니다. 이 어원하고 정말 잘 맞아떨어져요. 아까 르네상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성기 르네상스는 1500년을 전후해서, 그래서 그 이전은 뭐 초기 아니면 이후는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정확한 연도는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역사학자나 미술사학자에 따라서. 근데 바로크는 명확해요. 바로크 미술 언제 시작했어요? 그냥 1600년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그냥 1600년에 하룻밤새 갑자기 다 바로크로 바뀌었어라고 말해도 약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는 격동적인 분위기, 역동적인 분위기로 강렬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각선 구도를 많이 사용하고 아까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 수직 수평선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이제 바뀌는 거죠. 원근법도 중요하게 여기고 명암 대비도 강렬하게 생겨서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그런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건축에서도 회화뿐 아니라 건축에서도 이게 같이 가는데요.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등장해서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작년에 우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런저런 경기들을 해서 그때 근대 오전 경기였나요? 뭐 해서 봤었는데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의 규모, 이 거대한 정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바로크 미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전형적인 프랑스 바로크 정원하면 바로 이런 아주 인위적으로 깎아 만든 그런 화단의 모습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미술가 하면 딱 한 사람, 카라바조와 함께 바로크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라바조는 오늘날 우리가 바로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원형을 창시한 인물로 아까 뭐가 있었죠? 뭐 대각선 구도, 강렬한 명암 대비, 극적인 효과가 이 카라바조의 그림에 항상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성서의 한 장면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홀연히 나타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한 장면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스승님인 줄.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밥에 축복을 내리는 그 장면에서야 비로소 활짝 벌린 손바닥이 뭐였죠? 놀람, 경악. 두 손바닥을 벌렸으니까 두 배로 놀라는 거죠. 바로 그 놀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손가락 2개 축복을 내리고 있네요. 이 장면을 마치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아서 스포트라이트가 생기고 조명받지 않는 부분은 그늘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림 전체를 낱낱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르네상스 미술이었다면 여기서는 일부분만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 눈에 전해지는 것이 바로크 미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초가 뭐 이렇게 디테일 묘사도 아주 좋아서요. 자세히 보면 이런 거 하나만 따로 떼서 그냥 정물화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썼습니다. 근데 성질이 좀 XX 맞아서 제명에 못 살아요.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옆에 보시면 이런 인물 표현들도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네. 또 다른 엠마오의 저녁 식사 두 번째 버전이 이 이탈리아의 브레라, 역시 추천할 수 있는 도시인데요. 브레라에 가면 미술관이 있고 그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게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미술관은 한 10년, 20년 뒤에 그림인 것처럼 스타일이 확 바뀌어요. 왼쪽과 젊은 카라바초와 이제 후기 카라바초에 더 어두워지고, 이때는 이제 한참 쫓겨다닐 시기여서 사람을 죽인 죄로 좀 쫓겨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고향에 못 돌아가는 그 한이 그림에 썰여지기도 합니다. 더 어두워지고 더 밝은 부분이 줄어들죠. 이후의 그림들, 카라바초의 그 영향을 받은 그림들은 이렇게 명암 대비가 강렬한 바로크 미술을 보실 수 있겠고요. 렘브란트의 대표작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림이 내셔널 갤러리에 한 점 있는데 역시 구약 성서에 나온 대목을 묘사했고, 렘브란트는 한 번도 네덜란드를 벗어나지 않아서 오로지 종이로 공부한 인물인데도 완벽하게 이 새로운 미술, 바로크 미술의 그 언어를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밝고 어두운 명암 대비 혹은 밝은 인물 대비 극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잘 살아 있습니다. 인물을 세우지 않고 비스듬하게 눕히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크적인, 아까 일그러진 진주라는 말처럼 뭔가 기이하고 다른 그런 효과들입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그린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내셔널 갤러리에서도 이런 몇몇 자화상들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 시기에 아까 제가 미술은 자율성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 넘쳐나는 그 돈, 경제력을 잘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렇게 화려한 물건들을 그린 정물화도 역시 미술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너스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비너스 얘기를 좀 할 거라서 같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전까지 보던 비너스하고는 다르죠. 역시 앞모습도 아니고 뒷모습이고, 심지어 비너스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바로크적이네요. 뭔가 다르고 뭔가 뒤틀렸어요.
티치아노의 비너스,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 놓고 보면 정말 많이 다른데요. 이런 것들 그리고 클로드 로랭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성서와 관련된 일화에서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성 우르줄라라고 하는 쾰른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쾰른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거기 수호 성인이에요. 성 우르줄라 성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우르줄라가 승선하는 항구라는 제목의 풍경화입니다. 1641년 작품.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뭐 그래 웅장하긴 한데 뭐 이게 왜 대단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로랭 클로드 로랭 지방 출신이어서 알자스 로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출신이어서 클로드 로랭입니다. 성을 몰라요. 그래서 짧게 부르면 그냥 클로드라고 불리는 이 화가는 주로 풍경화로 유명한데 제가 다른 작품을 하나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셔널 갤러리에 있고요. 그리스 트로이의 영웅이었던 아이네아스가 트로이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도망 나와서 델로스 섬에 잠시 들린 장면인데요. 저 멀리 보면 멋들어진 신전이 있습니다. 혹시 로마 가보신 분은 판테온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판테온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1741년, 그러니까 한 80년, 70년쯤 뒤에 영국 곳곳에서 이런 판테온 비스무리한 신전 같은 건축물이 신전은 아니죠. 신을 믿지는 않으니까. 근데 정원에 세우는 그런 귀족들, 왕족들이 생겨납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이 판테온을 보고 세운 게 아니라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보고 따라 만들어요. 그림이 풍경을 담은 것이 아니라 클로드 로랭의 경우에는 반대가 됩니다. 클로드 로랭이 당시 영국 상류층을 거의 사로잡았던 그런 풍경화가 있고 이 상류층들이 너무 클로드 로랭의 그림에 매료된 나머지 우리 집 정원을 저렇게 꾸며야겠어 라고 해서 클로드 로랭의 그림에 나오는 그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그림 같은 풍경들이 생겨나요. 영어로 픽토레스크라는 단어가 이 클로드 로랭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서 생겨난 그게 너무 특별한 점이어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영국에서 활동한 프랑스 출신 미술가였고요. 마지막으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교과서에 실리는 원근법 하면 나오는 그 대표 작품이 역시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호베마의 미델 하링스길이라는 이 그림은 1점 소실점을 가지고 이렇게 공간감을 살린 그림인데요. 이 시점, 이때부터 혹은 이 시기에 인간들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더 이상 뭐 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걸 화면에 담아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여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